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스텔스 패널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의 돌파구로 전 세계 스텔스 기술 개발 경쟁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고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은 첨단 메타 물질을 사용하여 레이더 파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적의 레이더에 의한 탐지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이 스텔스 패널의 특별한 점은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다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물체 표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전투기에서 전함, 기타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군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레이더 신호의 최대 90%를 흡수하는 놀라운 비율로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스텔스 패널은 기존 무기 시스템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본적인 변경 없이 비용과 업그레이드 시간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주요 장점으로 한국의 스텔스 패널 기술은 자국의 우수한 방위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기회를 열고 현대 방위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한국의 스텔스 패널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 장비 3,000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 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 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 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 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 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의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 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가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의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 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내며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 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크함은 하이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4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만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잠항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 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 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3 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필리핀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로 중국 해경의 도발에 강력 맞선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자 중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필리핀의 6해 공군이 모두 한국 무기로 도배되며 남중국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이 조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필리핀 어선이 경비를 뚫고 지나가려 하자 중국 측이 강력 막아서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어선은 돌아갔지만 중국은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22일 중국 해경선 세척이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현지 어민에 따르면 중국 측이 그동안 필리핀 어선들이 많이 보이면 이런 장벽을 설치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 측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를 앞세워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은 호세리자람과 FA-50 등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은 곧바로 잠수부를 투입해 부유장애물을 철거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철거했다고 반박했지만 필리핀이 영상을 공개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방송도 부표 철거 당시 인근에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내척이 있었지만 별로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여간 해양경비대를 재편해왔습니다. 단순히 밀수업자 단속이나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하는 경비대가 아닌 군사화되고 국제분쟁에도 나설 수 있는 준 해군에 필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양경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최소 1,000톤 이상의 대형 순찰선을 약 15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0척, 필리핀 25척, 대만 23척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선박 중 상당수는 이전에 해군 초계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헬기 운용, 물대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습니다. 지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전기 창정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호세리자람은 2,600톤급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8,0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위함이 한국에 있는 동안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에서 마음대로 설쳤던 것입니다.
필리핀 해경이 식량과 패군함 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송하던 중 중국 측 해경 함정 4척이 다가와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세리자람의 창정비가 끝나고 필리핀 해역에 다시 투입되기 시작한 후에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레틀리 군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도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곳 또한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으로 필리핀 루손섬에서 240km, 중국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털을 닦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부터 중국 어선이 떼지어 정박하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낸 탓에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발표에서 8월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인근 암초에 정박하면서 산호초들을 캐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네덜란드 중재재판소에 환경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주둔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2028년까지 한국에서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해 필리핀 해군력이 크게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안토니오 루나를 앞세워 아세안 인도 해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 적함대 제압 능력뿐 아니라 체프를 통한 뛰어난 미사일 회피 능력을 선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에 걸쳐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 신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총 42개의 프로젝트에 2조 3천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 정부도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척의 호위함뿐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수주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수주한 배수량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포함해 400톤급 원해경비함 OPV 6척도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기술력과 건조 능력이 검증됐고 확고한 신뢰를 얻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23척 중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자국 군함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7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조 8천억 규모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 수주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 3급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 조선기업인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발그룹과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커다란 혜택을 언급하며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는 현대식 S-80 잠수함 2척 공급을 제안했고 정부가 나서 계약 비용의 100%를 대출해주겠다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훈련과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또한 스콜펜급 잠수함 2척에 필리핀 해군 훈련 및 작전기지 수비항의 확장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스콜펜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현재까지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선택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수주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하나 측은 잠수함 유지보수 같은 통합 군수 지원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하나오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신 기술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가성비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군과 잠수함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당시에는 1400톤급 잠수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을 바탕으로 국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고사양 장비를 반영한 모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와 맺은 2차 잠수함 계약 물량을 필리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규모를 2배 이상 키워 더 강력한 잠수함 협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발주를 받아 3,000톤급 건조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형 잠수함인 1,200톤, 1,800톤급만 건조했지만 중형 잠수함 건조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1차 사업 물량으로 3척 중 2척을 수주해 2021만 2023년에 걸쳐 인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2021년 진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 물량 중 이미 발주된 2척 또한 모두 하나오션이 수주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였죠.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에 최신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대서특필했고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무료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외신들은 팩트체크까지 해가며 정식 판매되는 내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시진핑 정부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40시간 이상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잠 초계기 10여 대를 동원해 잠수함 수색과 식별, 추적 및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수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만 사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일 대만은 자체 제작한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배수량 3,000톤 규모로 하이쿤이란 이름이 지어졌으며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렸는데 해상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대를 추가 제작해 2027년까지 2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의 첫 잠수함 개발 소식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수함 진수는 무모한 행동이다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잠수함을 적극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따가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잠수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회장은 최근 폴란드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 세일즈에 나섰고 장보고 3급 최신형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새 공식 입찰이 예상되는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도 노리고 있는데 캐나다는 노후화한 2,400톤급 디젤 잠수함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3,000톤급 12척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고가 전력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3,000억 원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부가가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잠수함 수주를 따내면 폴란드와 캐나다 등과도 쉽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경전투기 수입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이미 FA-50 12대를 구매했으며 2017년 인도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시켰고 2017년 마라위 전투 당시 큰 활약을 펼쳐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FA-50 12대를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다목적 전투기인 KF-21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에서 한국 무기를 지속 확보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 LAH가 시범 비행을 하며 UAE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실제로 4일간 이어진 에어쇼 행사에서는 수리온과 LAH가 매일 1회씩 시범 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이는 등 현지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리온과 LAH가 해외 에어쇼에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는 만수르까지 등판하며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수리온과 LAH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놓고 국산 헬기 수출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산 헬기도 T-50과 같은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쇼가 폐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UAE로부터 최종 협상 소식이 들려왔다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헬기 수리온의 UAE 대량 수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올해로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KAI의 수리온 헬기가 UAE에 올해 수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세 번째 국산 항공기 수출이자 첫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 벌써부터 방산업계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와 국산 헬기 KUH-1이 수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UAE는 올해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자국에 도입할 헬기를 찾고 있는 중인데 반면에 우리는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에 UAE를 중동 시장의 촉매제로 삼고 항공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정확한 규모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UAE는 해상 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KAI는 수리온을 바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파생형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도 보유하고 있어 UAE가 해상작전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변경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UAE 방위산업부는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 수리온 헬기를 직접 살피며 헬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UAE 대변인도 KUH-1을 평가하고 있다며 UAE는 모든 장비에 대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완료되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국내에서 분해돼 화물기로 운송된 수리온이 에어쇼를 마친 뒤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UAE 공군 기지에서 추가로 시험 평가를 진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리온의 수출 기본형 KUH-1은 수리온의 개량형으로 수출국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수송 임무와 공격 임무를 둘 다 맡을 수 있는 다목적 헬기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는 수리온보다 외부 기체를 보강하고 내부엔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했는데 특히나 UAE에서는 중동 지역에 특화된 사양을 탑재한 최신 기종이라는 점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UH-1은 미국 가민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 G5000H를 전면 탑재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 인터콤 시스템은 물론 선택적 차트 작성, 교통, 날씨 등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KAI에 따르면 G5000은 모든 비즈니스 제트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조종사 차량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적용돼 선명도를 높이고 시각적 혼란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종 안정성과 편의성도 향상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 장치와 통신 장비 듀얼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최신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도 보유합니다. KUH-1은 최대 속도 147노트에 최대 이륙 중량 19,200파운드로 터보 샤프트 쌍발 엔진을 장착 엔진 추력 1855마력 X2로 군사 수송과 항공 화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UAE가 유럽과 미국에서 구매했던 헬기들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았는데 수리온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UAE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두바이 왕세자인 만수르까지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된 수리온을 보기 위해 직접 KAI 부스를 방문했을 정도로 UAE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대외적으로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 UAE가 프랑스의 에어버스 H225M 대신 수리온 도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서 5월 UAE가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에어버스 H225M 1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전면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매체는 수리온이 UAE의 관심을 독차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UAE가 수리온보다 한 등급 앞서는 기체인 H225M 계약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UAE 입장에서는 H225M과 비교할 때 수리온이 충분한 성능을 지닌 헬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리온 해외 수출 버전은 완전 무장한 병력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유럽 경쟁사 제품보다 20%나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수리온에게 밀린 이유가 있었음을 수긍하고 UAE의 선택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두바이 왕세자 만수르가 두바이 에어쇼 행사 기간 중 직접 KAI 부스를 찾아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파격적인 행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만수르는 수리온 수출 기본형 KUH-1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수리온 수출과 관련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당시 강구영 KAI 사장은 부스를 찾아온 만수르 왕세자를 환대하며 다양한 KAI의 제품들을 소개하며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수리온은 지난 10년간 운용되면서 기술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UAE 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도 있어 올해 첫 수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리온은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마쳤고 사막의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모델도 선보이며 현지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선 수리온 수출형 실물기가 최초로 공개되는 등 미사일 장착으로 공격력을 높이며 고객 맞춤형이 가능한 점까지 내세우며 UAE의 구미를 당기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UAE는 지난 9월 우리에게 KF-21과 관련해 인니의 미납금을 대납할 테니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 방산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당시 방사청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렇듯 앞서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수리온 헬기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2010년대 초 수리온 개발이 완료됐을 때 KAI는 2023년까지 세계 헬기 수요가 1000대로 예상되며 수리온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수리온은 국내에서 230여 대가 쓰이는 주력 헬기로 발돋움했지만 수출 분야에서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작년부터 한국방산은 전차, 장갑차 훈련기, 군함, 잠수함 등 잇따라 해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렸지만 수리온은 부침을 겪은 탓에 단 한 대의 수출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필리핀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우리 군 당국은 해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ADEX 2019에서 KUH-1이 시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KAI가 2015년부터 4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KUH-1은 현재는 신뢰성이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KUH-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사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했고 민간에서 10년 동안 사용된 실적을 토대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도 완벽히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우리 방산업계는 헬기 수출에 적극 나서며 올해 반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UAE뿐 아니라 사실 수리온의 잠재적 수출 시장은 정글이 많아 헬기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들 국가의 헬기의 군사적 비군사적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과 전술 및 기술을 수리온 수출 패키지로 함께 제안한다면 미국과 유럽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어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UAE를 비롯해 이집트, 이라크까지 수리온의 군침을 흘리고 있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KAI에서 이집트, 이라크와도 수리온 수출을 위해 현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띔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강구영 KAI 사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의 경우 수출이 가까이 다가온 국가라며 이집트와 이라크는 현재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시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리온이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데 이어 사막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자 본격적으로 이집트와 이라크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며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AI의 목표처럼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 수리온 수출의 원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